송구영신 예배는 늘 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 같이 하는 예배거든요. 근데 이제 교계에 보면 또 꼭 언제나 그런 사람이 있는데 1년 중에 이제 오로지 송구영신 예배 딱 한 번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이 예배 달랑 한 번으로 모든 예배를 퉁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난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의 예배 이걸 한 번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제 다음번 송구영신 때 또 뵙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꼭 있습니다. 아예 안 드리는 사람들보단 낫지만 그 생각을 한번 고쳐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에는 늘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그런 귀한 결심들이 있어지시길 바라면서 또 저도 이런 권면을 늘 또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다수의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자주 하는 예배 퍼포먼스가 있었죠. 설교를 쭉 하다가 혹은 예배가 진행되다가 12시가 딱 되면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자,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주여 삼창 하시고 축복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의식들을 자주 행하곤 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간 해와 또 다가올 해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시고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구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올해의 마지막의 나의 모습이며 또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또 새해의 나의 모습이 되는구나. 그런 의미를 가지시고 2024년, 2025년을 자연스럽게 예배로 지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설교 제목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게 물리학 용어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이 주창한 이론인데 양자역학을 근간으로 하는 아주 어려운 물리학 용어죠. 근데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제일 쉽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 그냥 확정이 안 된다는 말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범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상당히 고심이 됩니다만 제가 제목을 정해놓고 좀 후회를 좀 하기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새 시대를 진단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합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던데 그 살아가야 된 필드가 지금 이 시대인데 그렇다면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기류와 시대의 정신, 흐름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데 그냥 이제 늦은 밤 시간인데 새해도 맞이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저 이제 우리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불확정하다, 확정되지 않았다, 그런갑다. 자, 그 수준으로만 말씀 제목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이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여기게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방법과 길을 알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능력, 그걸 얻기 위함입니다. 그걸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삶이라는 거, 동사로 풀면 산다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시대 정신이나 철학, 과학, 종교, 예술, 기타 등등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한 점을 그리더라도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신의 흐름이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림의 색깔, 구도,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계속 달라지고 또 시대마다 발견된 과학 혹은 물리적 이론 이런 것들이 그냥 과학이나 물리학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 시대에 연관된 모든 문화 혹은 경제, 종교, 철학, 예술 등등 어떤 방면이든지 간에 늘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다못해 아주 작은 과학의 법칙 하나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이 그걸로 끝나지 않죠. 곧바로 경제 혹은 정치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들은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 무슨 아주 기가 막힌 약품 하나 발명이 되면 그 방면에 해당하는 주식들은 모조리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아무튼 서로 모든 방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시대 정신이 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모던, 근대란 뜻인데 포스트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근대 이후라는 뜻이고 근대 이후는 곧 현대를 말하는 거죠. 그럼 아예 현대라고 하지. 왜 현대라고 안 하고 근대 이후라고 하느냐? 근대라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이후라고 하면 우리가 근대에까지 알아왔고 인정해왔고 영향을 받아온 모든 내용들이 있을 건데 이제는 그 내용들 이후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도가 있느냐 하면 이제는 그런 그 근대의 내용들에게 이제껏 받아왔던 것처럼 어떤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어떤 내용이 시작됐다. 그런 의미를 주려고 근대 이후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럼 근대의 내용이 뭐고 근대 이후는 이 근대에 있는 어떤 점을 반대하려고 근대 이후라는 말을 했는가라는 거죠. 그것을 이 송구영신 이 늦은 밤 시간에 이 내용들을 전부 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방대한 내용을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 근래의 인류에게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 이거 딱 한마디로 말해라 한다면 절대성을 부인한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근대까지는 데카르트란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적어도 인간의 이성으로 인해서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기조가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이성의 합리적인 생각 그 자체가 거부되는 그런 세상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껏 사람이라면, 명색이 사람이라면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성을 인간의 지고의 가치로 보았고, 그렇다면 그 이성의 기능이 뭐냐 하면 어떤 절대적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좀 골똘하게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고 좀 추적을 하고 이런 그 정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그런데 이제 근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그 근대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상징하는 이성이라는 그 이성의 가치와 이성주의, 이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성주의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이성이 없으니까 미친 듯이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성의 기능, 즉 어떤 절대적인 그 무엇인가 그 가치를 추구하는 기조가 이제는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성이 중요시되던 시기는 18세기 계몽주의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계몽이라는 게 enlightenment, 밝혀준다, 생각을 이렇게 밝게 깨닫게 해준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18세기 이후에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인류가 이 이성의 가치와 의미를 자꾸 부정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런 조짐이 나타나냐 하면 20세기 들어서 인류는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치르면서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것인가 라는 사실 앞에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된 거죠. 그토록 이성적일 수 있었던 그 인간이라는 것의 광기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세계 1차, 2차 대전을 자세히 모르신다면 히틀러는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광기 어린 자들의 등장이 이 인류의 역사 속에 가능했다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알다시피 죽음을 당합니다. 2차 대전만 해도 5천만 명이 죽어요.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인데 이 나라 사람들이 다 죽은 그 정도로 참혹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참혹한 죽음의 실상을 앞에서 사람의 세상이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역사 중에 경험을 하죠. 인간이란 존재의 광기를 본 겁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존재들의 실상, 그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무슨 세계대전까지는 뭔지도 잘 모르고 본 적도 없다고 하신다면 그냥 요즘 세상 보시고, 요즘 세상 볼 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 보면서 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이구나, 이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똑똑하다고 했던 인간들이 그 생각하는 수준과 차원을 보면 인간에게 무슨 가능성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8세기에 그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던 시대가 끝나고 세계 1차, 2차 대전 전쟁을 치룬 이후에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 이성에 대한 가치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실존주의로 도배를 하게 됩니다. 실존주의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만 이 실존이란 말 참 슬픈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존재할 이유를 모르는데 존재하는 거, 이걸 철학 용어로 실존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분명 여기 있어요. 있는데 왜 사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본질적인 가치와 기준들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보니까 여전히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그걸 실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슬픈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 정신의 흐름을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흐름을 타고 이제 현대로 들어오기까지 많은 고뇌와 부조리들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이 현대로 들어오면서 부각이 되는 사고방식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 그냥 절대적인 무슨 가치라는 거, 그런 거 이제 추구하지 말자. 어차피 안 된다. 그러므로 상대적인 걸 그냥 절대적인 거라 보자. 그 세상이 열린 거예요. 시시비비라든지
선과 악이라는 개념, 이게 혼합이 됩니다. 그냥 내가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네가 좋은 것도 좋은 것이다.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그런 식이죠. 심지어는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여긴 것들이 뒤집어집니다. 남자도 여자가 되고 여자도 남자가 된다는 그런 세상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조가 그저 어떤 독자적으로 어느 날 문득 이렇게 툭 생겨버린 게 아닙니다.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형성되고 조직된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배후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많은 부분에서 서로 상관관계와 영향을 맺듯이 과학 혹은 물리학 이런 역할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대 이후에 과학의 변화를 좀 생각해 본다면 이제껏 밝혀진 그리고 검증된 가장 최근에 정점을 찍은 물리 이론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처음에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과학의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 또 수정, 발달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우리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태양이 돈다. 이게 천동설이 진리였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지구가 돈다. 지동설이 진리가 된 것처럼 물리학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의 존재인 소립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론의 변화가 이제 크게 있어 왔습니다. 뉴턴 이후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물리학이란 분야에서도 커다란 변화들이 출몰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좀 걱정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빨리 지나갑니다. 다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제일 마지막에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붙드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불확정성의 원리란 말,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의 유명한 말이다 정도를 알면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죠. 확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컵이 있는데 제가 일단 좀 언급을 좀 해드려야 될 것이 이 밤 시간에 말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설명을 하는 거죠. 혹시라도 이 중에 뭐 거의 없으시겠지만 과학적인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거나 이 방면에 전문가들이 있다면 제 설명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아카데믹하게 따지고 들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이제 누가 이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을 완벽히 해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아니 설교 속에서 이런 양자역학의 이론을 다룬다는 것 자체도 참 신기하죠. 메시지를 위한 설명이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 차원에서 받아주시길 바래요. 자,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이라는 물체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려면 일단 이 컵이 여기 있어야 되죠.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게 뭡니까? 그래야 내가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뭐 자로 재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컵을 연구하려면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게. 뉴턴이란 사람까지는 컵이 여기에 있다. 이걸 단순 정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여기 있다라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그것이 불변의 전제가 되는 게 이게 고전 물리학입니다. 있어야죠. 만져져야죠. 근데 만약에 이 컵을 조사하려고 잡으려고 하는데 컵이 갑자기 휙 하고 마치 유령처럼 내 손이 이 컵을 쑥 하고 지나가 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유령이 있는데 그 사이를 쑥 지나간다. 만약에 이 컵이 그렇게 돼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컵에 대한 어떤 연구, 조사 안 되겠죠. 뭐 자로 잴 수도 없고 만질라니까 휙 지나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컵은 아주 쉽게 말하면 딱딱한 이런 물체, 뭔가 고정된 물체여야 하겠죠. 근데 이 컵을 그래서 부수고 쪼개고 아주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를 다시 작게 더 부수고 하여간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작은 단위로 부수면 나중에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라는 게 남을 건데 그 원자보다도 더 작은 소립자로도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기 때문에 흔히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는 원자 안에 있는 전자 혹은 양성자, 중성자, 광자 등등 이 원자급의 작은 입자들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걸 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고 입자라고. 입자는 아무리 작아도 예를 들면 골프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골프공 이제 그걸 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컵은 이렇게 아주 작은 골프공 같은 입자로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 컵을 만지고 들어 올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옛날에는 알아왔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점점점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근래에 와서 이제 현대에 이르기까지 물리학에서 검증되고 실험된 이론이 뭐냐 하면 그것을 양자역학이라고 하는데 이 컵의 아주 작은 입자들을 물론 지금 이 비유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한 비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빛에 대한 말을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들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원래는 빛에 대한 설명인데
아주 무식하게 이해를 위해서만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이 골프공을 잘게 쪼개 보니까 최후에 남은 그 알갱이들이 아주 작은 소립자라고 하는데, 그 소립자는 작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꾸 쪼개봤더니 그게 그런 입자가 아니라 최고로 작은 골프공이란 개념이 아니라 보니까 뭔가 바람 같은, 그러니까 전기 같은, 막 전파 같은, 물결 같은, 있는 대로 마지막까지 쪼개봤더니 그 마지막 남은 그 존재가 이렇게 무슨 물결 같은, 뭐 이렇게 전파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바람 같은, 물결 같은 그런 어떤 존재가 이 컵의 가장 작은 단위의 성격이라면, 그걸로 만든 컵이라면 제가 이 컵을 만지라고 할 때 바람같이 제 손이 그냥 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거죠. 이론상 말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냥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바람 혹은 물결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물리학적인 용어로는 파동이라고 합니다. 파동 친다, 파장. 그러면 그 물질의 최소 단위가 그런 가장 작은 골프공 같은 그런 입자냐, 아니면 이렇게 물결처럼 움직이는 파동이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화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컵의 가장 작은 단자가 입자라면 뭐 여러 가지 그거에 근거한 실험을 하고 적용을 하고 뭔가 그거를 통해서 연구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 작은 단위가 입자가 아니라 그런 파동 같은 거라면 또 그에 근거한 조사, 연구, 활용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쉽게 말하자면 컵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방법 자체가 바뀔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걸 따지기 위해서 원래는 빛을 갖고 그 실험을 한 건데, 그 빛이 그러면 여기서 후라시를 쫙 쏘면 빛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빛이라는 게 그걸 계속 세밀하게 정밀하게 보면 그 빛이 알갱이냐, 즉 입자냐, 아니면 이렇게 물결 같은 흐름, 파동이냐, 그걸 갖고 엄청난 과학의 논란이 있어 왔던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과학 시간은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시대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시험을 해버렸어요. 시험이 아니죠. 실험을 해버렸어요. 과학자들이, 천재들이 모여서 이중 슬롯이라는 장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종이에 아주 쉽게 들어서 구멍을, 네모다란 구멍을 2개를 낸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빛을 거기다 비추면 이 빛이 이 2개의 구멍을 통과하고 반대쪽 벽면에 그 빛의 모양이 딱 새겨질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빛이라는 게 알갱이라면, 가장 작은 단위가 알갱이라면 여러분이 그 구멍에 예를 들면 막 콩을, 엄청나게 많은 콩알을 막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뒤에 벽면은 접착제를 발라놓고 여기서 콩을 막 던지면 그 콩이라는 게 요 조그만한 네모 구멍 2개에만 통과하고 여기가 아닌 건 다 튕겨 나갈 것이고 저쪽 벽에도 그 네모다란 모양 2개가 그 부분, 그 모양으로 콩이 붙어 있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콩을 갖고 콩국물을 만들어 갖고 물을 만들어 갖고 그 2개의 구멍에 이렇게 계속 부으면, 이게 학문적인 예를 드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위해서 드는 예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알갱이가 아니라 이렇게 물결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네모다란 모양이 새기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이렇게 물이, 여러분 물도 계속 건지면 이 가운데 구멍이 네모든 세모든 뭔 상관이겠어요. 그걸 지나가면서 서로 물끼리 부닥치고 섞이고 이러면서 쭉 이렇게 퍼진 채로 저쪽 벽에 이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뭐랄까 그냥 질서 없이 다 이렇게 묻혀져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이 구멍을 통과하면서 이거는 물결이기 때문에,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막 이리저리 섞이면서 벽으로 갈 거죠. 그 서로 섞이는 것을 물리학 용어로는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콩국물을 만들어서 부으면 뒤 벽면에 생기는 모양은 그 네모다란 모양이 아니라 서로 간섭하고 섞이고 혼합해진, 그래서 그것을 간섭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생깁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빛을 비추면 그 벽면에 2개의 네모다란 곳에 그 모양으로 빛이 비추어진다면 빛은 알갱이라고 판단하면 되고, 근데 벽면에 막 엉기성기 서로 막 간섭된 그런 섞여져 있는 무늬로 그렇게 막 엉기성기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 그거는 빛이란 건 알갱이가 아니라, 즉 입자가 아니라 파동, 물결과 같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실험이 시작된 겁니다. 제가 이제 쉽게 말하니까 뭔 그렇게 간단한 실험을 갖고 애를 쓰나 하겠지만 세계의 천재들이 다 모여서 했던, 그래서 결론이 난 그런 실험입니다. 결론은 뭐냐? 이게 이제 물리학의 탑 정상,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있는 최고의 이론으로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사건 그리고 사실인데,
이게 결론이 뭐 무협지도 아니고 과학에서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실험을 사람의 눈으로 관찰할 때는 빛은 입자로 알갱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찰하는 과정에서는 뒤에 보면 네모나란 모양 두 개로 빛이 비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알갱이란 말이에요. 근데 관찰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어디 화장실에 갔다 오면 사람이 보지 않고 나중에 와서 보면 그 벽 뒤에 빛이 엉기성기된 간섭 무늬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갖고 별로 놀라지 않는데 당시 이 실험을 통해서 모든 천재 물리학자들이 소름이 돋았던 거죠. 지금 이 사실한 이 말씀드린 게 무슨 찌라시가 아니라 이제껏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최근에 검증된 이론, 즉 빛은 혹은 소립자가 어떨 땐 알갱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입자가 될 수도 있고 파동이 될 수도 있다. 관찰하면 알갱이 입자고 안 보면 파동이 된다. 그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의 연구를 계속적으로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건 완전히 소름 돋는 하나의 사실이 된 거죠. 그걸 양자역학이라는 분야에서 검증을 한 겁니다. 그냥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두 개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동전의 앞뒤처럼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완전한 신이자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개념을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는 영역이었지만 동화나 전설이나 어떤 신비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첨단의 과학적 사실로 가능하게 되는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죠.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문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도 나타나십니다. 입자에서 파동으로. 그리고 다시 만져보래요. 다시 입자로. 그냥 저의 뇌피쇼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자역학을 이 신학의 도움을 받고 또 도용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훨씬 큰 은혜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어려워서 아무나 이제 시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자냐 파동이냐라는 것이 어떨 때는 입자고 어떨 때는 파동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하이젠베르크는 그걸 갖고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고 불확정성의 원리의 근간이 되어줍니다. 뭐죠?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근거는 이렇게 무지하게 어려운 물리학적 실험과 역사를 통해서 나온 것임을 실감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런 물리학적 사실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그냥 뭐 하루 세끼 밥만 먹으면 좋은 그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겐 이런 사실과 이론들이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겁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 이론을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살아갈 수 있는 똑똑이들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계속 많이 등장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그냥 내친 김에 새해 기념으로 한번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이 양자역학 이론이 분명한 사실로 입증이 되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양자 컴퓨터라고 하죠. 말은 많이 들어봤고 특별히 뭐 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많이 사기도 합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앞으로 이것은 비전이 있는가? 도대체 그게 뭔가? 등등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실은 거의 다 잘 모르고 있지만 시대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을 분명합니다. 항상 시대의 변화라는 것은 상위 10%에서 움직이고 나머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딸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변화는 위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2025년이 됐지만 수준 있는 화두교회를 다니고 있으므로 제가 이 시대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무리라는 건 알지만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컴퓨터라는 것은 조금 아시는 분은 이진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즉 0하고 1, 두 개의 조합으로 모든 연산을 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1과 0을 한 번에 동시에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였다가 파동이었다가 그럴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양자라는 것이.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이해를 시켜 드릴까, 어떻게 해야지 메시지와 연결시켜 드릴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제 우리끼리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제가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이 열쇠를 보면 번호 열쇠 같은 게 있는데 1에서 6까지 그 비밀번호를 혹시 잊어버려도 그거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론적으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개를 눌러서 잠그는데 그 열쇠들이 좀 허접해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해당되는 그 부분 이걸 이렇게 꼭대기를 잡아 당기면 그쪽이 좀 깔딱깔딱 움직이는 게 있어. 그럼 움직이는 것도 누르고 또 움직이는 거 누르고 이렇게 굉장히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한 2개 정도 3개 정도는 그 허접하게 만든
번호 비밀 열쇠는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까딱까딱 당겨보면 그 비번의 번호가 좀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론적으로 예를 들면 1에서 6까지의 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그 번호를 4자리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원시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뭐 4321을 하든 5784를 하든 모르겠지만 일단 잊어버렸다니 1번을 눌러놓고 그 다음에 5만 가지 가능한 숫자를 다 눌러보는 거죠. 1, 2, 3, 4도 눌러보고 또 2번 눌러보고 다 눌러보고 하여간 이론상으로 그 4가지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 4자리 수를 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한번 눌러보면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뭐 일주일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계속 꼬박꼬박 누르면 하나 안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보통 그렇게 컴퓨터로 그렇게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진법을 사용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사람보다 빠르니까 더 빠르게 하겠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뭐라고 그랬죠? 1과 0을 어떻게 보면은 동시에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려니 해보세요. 입자와 파동이 둘 다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1과 0을 둘 다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을 누르고 작업을 할 때 그 1을 눌렀을 때 이걸 0으로 같이 볼 수 있는 전제를 깔고 그러니까 한 번 눌렀는데 양자 컴퓨터는 2가지 수를 누른다는 전제를 깔고 계산을 하니까 계산의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1 누르고 다음 거 눌러보고 그런 식으로 풀려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풀려면 경우의 수가 예를 들어 10,000번 정도는 눌러봐야 한 번 나온다. 이렇게 치면 1을 누르는데 그것이 2가지가 같이 눌러진 상태로 한 번에 같이 계산이 가능하게 된다면 한 10,000번이 아니라 한 100번 정도만 해도 비번이 바로 나오게 될 수 있겠죠. 대강 무슨 말인지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예를 든 건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시간 내에 다 풀어버릴 수 있으니까 암호 같은 걸 다 풀어버립니다. 양자 컴퓨터는. 아무리 암호가 걸렸어도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풀어내는 그런 기능과 능력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컴퓨터가 세상에 나온 겁니다. 이미 전에 나왔지만. 예전 컴퓨터는 그래서 무슨 비트라고 그러죠. 16비트, 뭐 32비트. 근데 그건 이진수로 풀 수 있는 능력치를 말하는 건데 이제 양자는 그 퀀텀이라는 단어를 써서 큐비트라고 해요. 큐비트, 즉 이건 양자비트라는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이진법에 비해서 비롯된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 그것 갖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비트, 큐비트의 속도를 통해서 다 풀어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졸리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시대에 저 10% 위에 상위에서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열었습니다. 이 시대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이론을 컴퓨터라는 물건으로 만들어낼 기술이 이제까지는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가 이제 초전도체라는 기술이 발전됐습니다. 이 분야가 발전되면서 온도를 확 떨어뜨려 갖고 저항을 받지 않게 하는 기술이 만들어져서 양자 컴퓨터가 0과 1을 같이 볼 수 있는 기술적 성장이 지금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은 저온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물건, 즉 컴퓨터를 저온의 상태로 만드느냐라는 기술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초전도체라는 것이 발명되면서 이 양자역학이라는 이론을 알고만 있다가 이거를 컴퓨터로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발전이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 0과 1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입자와 파동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컴퓨터적인 조건이 뭐냐? 저온이거든요. 저온. 그걸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게 입자냐 파동이냐를 관찰이 있냐 없냐라는 것으로 나누어지듯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럴 수 있는 기술이 초전도체라는 부분에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양자 컴퓨터는 무조건 발달이 됩니다. 이건 무슨 확률이 아니라 앞으로 될까 말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론이 결정돼 버렸고 이론이 확증됐고 이 이론이 정해진 것 위에 앞으로 올려진 기술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갈 것은 분명합니다. 인류가 아주 획기적인 시대를 계속해서 맞이할 겁니다. 물론 시간은 걸리게 될 겁니다. 이런 그 굉장히 고급스러운 내용들을 전해드리면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속으로 주식을 사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이 시대의 큰 이슈가 되는 물리적 원리들을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왜 제가 이게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필요하냐면 바로 이 양자역학이라는 이론을 토대로 인류의 정신 세계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을 둘 다 가능하다라는 생각 위에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뚝 떨어진 생각이 아니라 그 근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걸 나쁜 쪽으로 운용을 하고 나쁜 쪽으로 영향을 받게 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중에 다양성, 절대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것이 시대 정신의 조류를 형성하는, 그래서 연결된 상호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양자역학 같은 과학적 이론들, 이 물리학적 사실들이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는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론 중에 설명했다시피 관찰이라는 그런 섬광 같은 어떤 개입이 있지 않습니까? 물처럼 흐릿한 존재들이 아니라 언제라도 관찰이 개입이 될 때, 저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따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흐릿한 물결이 아니라 선명한 알갱이가 돼서 모양과 질서를 갖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 진리에 입각한 이론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물이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뭐 벌이 먹으면 꿀이 된다고 하던가 그런 겁니다. 아무리 첨단의 이론을 발달시켰다 할지라도 신자가 그걸 신앙으로 받으면 은혜가 깊어지고, 그 첨단의 기술을 마귀가 불신으로 유혹을 해버리면 신앙은 다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들은 이런 고차원적인 내용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관찰,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 어느 때의 새해보다 훨씬 더 불안한 새해입니다. 이 나라가. 그리고 교회가 어디로 향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아주 바닥을 치고 있다가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은 참담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요 며칠 전에 비행기 사고도 있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누가 그 사고를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의 친지도 거기에서 같이 사고를 당해서 지금 마음이 참 아픈데, 그들의 영혼과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기도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안정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게 됩니다. 불확정성의 시대를 이제 시대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존재론이 나옵니다. 간섭받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방치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잡을 것이고, 그 시선이 없어진 곳에서는 바람에 날아간 겨들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자들과 아닌 자들의 차이가 뭔가요? 우리의 예측하지 못할 이 불확실성의 세계 안에서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며 그 시선 안에 있는 자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라는 것과, 그 시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찰과는 전혀 상관없이 방치한 채로 살아가는 자는 그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이 두 가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잘 되기를 바라시나요? 잘 믿기를 바라시나요? 지금 여러분 안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잘 믿기를 바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불안합니다. 불확정한 세상에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잘 되려면 내일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대책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아무것도 못하는 것으로 매일매일의 나날들을 그렇게 보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잘 믿기를 바란다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불확정한 세상에서 내일을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그것이 나의 오늘의 일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잘 믿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예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대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믿으려는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 나날들이 그냥 지나가는 낭비된 시간들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서 뭔가 견적을 낼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자들은 잘 믿기를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대부분 잘 되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책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고 주술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가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게 하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왜냐? 신자의 인생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대책을 세워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안심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힘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승리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불확정입니다. 그것이 인생과 과학과 이 세상에 부여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불확정성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아재 개그 같아서 말 안 했는데 저는 늘 이행시를 짓고 있어요. 송구영신, 송구스럽습니다. 영신, 영 신통찮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도 또 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항상 이때 이 시간에 만나게 됩니다. 이제 새해에 여러분 안에 노선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이 노선 속에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설 것인가를 결심한 그런 은혜가 있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새해 잘 되시렵니까? 잘 믿으시렵니까? 장래를 불확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나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장래를 모르게 만든다는 것을 왜 그런가를 깨닫고 나니까 그 불확실성이 오히려 큰 안심이 되고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뭐죠? 잘 믿으시는 새해를 결단하는 기도의 각오가 있으라는 말입니다. 새해에 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